자, 이번 시간은요, 35페이지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특성은 시험상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거의 뭐 한 80%의 확률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10번 시험 보면 8번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특성인데요. 이 특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특성이라는 거는 얘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입하는 게 없죠. 또 인간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자연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천적이고 불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연 특성에서 보면요, 주요 특성이 있는데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요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얘네들은 기타 특성이고, 그러니까 얘네들 둘은 여기 있는 부동성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되면 지문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타 특성에서도 부동성하고 거의 연관이 깊기 때문에 지문상에서 두 개를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걸 기초로 정리하실 때 이걸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얘네 세 개만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은 영속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거 골라라. 그죠? 올바른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부증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른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세 개를 조금 더 중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오지선다 기준했을 때 지문으로 다 들어와요. 얘네 네 개가 들어오면 이 중에 누구 하나는 복수로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로 들어오는 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부증성이 두 개 들어온다. 그럼 그 두 개의 지문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도 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제일 먼저 부동성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를 정리하시면 되냐면 의가 뭐냐. 이거를 정리를 해야 이 파생 특성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생 특성이라는 거는요, 의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 의가 나와 있죠.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의의 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 갈 때 뭐 보러 다녀요? 집 보러 다닌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땅 보러 다닌다. 집 보러 다닌다. 그럼 왜 우리가 보러 다녀야 되느냐 이거죠. 얘가 점하고 있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동산하고 부동산 구별하는 게 움직인다, 움직이지 못한다. 근데 자, 우리가 이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 변동에 관한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소유권 등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동산은 점유로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소유관계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새로 산 양복, 시계, 뭐 구두 다 가지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죠. 이유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서류로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 36페이지 가시면 자 4번 동그라미 4번에 임장활동. 그렇죠? 이걸 필요로 한다. 이런 건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활동하고 현상을 국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과 이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시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용, 뭐 할 수 있는 거, 개발, 뭐 관리, 뭐 이런 행위 있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 똑같지가 않죠. 다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도 다 틀리다는 얘기죠.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되는 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저층에서 움직이는 뭐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행위하고 어떤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지역별로 다 틀리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또 국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강원도로 간다, 대구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사 가야 될 그 지역에서만 이 부동산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걔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시게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거기서 보면 2번 또는 3번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그 8번에 보면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을 삼기 쉽고요.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시험상에도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지금 2018년 들어가지고 1, 4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지자체별로 아마 다 계산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고 누가 몇 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다 파악이 되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죠. 주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냐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그 다음에 무슨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정리하실 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는 쪽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확인 정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럼 결국 부증성이라는 것도요, 의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자, 토지는 일반 재와 달리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이 증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물리적인 양이 늘어날 수가 없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만약에 육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강이 있어요. 그럼 강에다가 이렇게 물막이 공사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강이 사라지고 이제 육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했을 때 뭐 새만금 간척사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에 우리가 간척사업을 해서 약간의 이렇게 면적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죠? 이게 이제 물리적인 양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토지 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하천이나 얘들이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바다로 쓰던 걸 육지로, 강으로 쓰던 걸 육지로 바꿨다는 것뿐이지. 즉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지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거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이게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상의 전환이라는 얘기죠. 거기 해놨죠. 의에 공유수면 매립, 간척 등에 의한 국토 면적의 증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니라 이용상의 전환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파생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양을 늘릴 수가 없다. 근데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죠. 특히 도시 지역에. 그러면 많은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요는 많이 몰려 있는데, 또 수요는 많은데 땅이 제한적이면 땅값이 많이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심 지역에서는 땅값이 비싸니까 땅의 면적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면적은 좋게 쓰는 대신에 노동이나 자본, 그죠?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고층화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토지 이용을 뭐라 하냐면 집약화시키는 이유가 돼요. 그죠?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화라는 것은 건물을 뭘 한다는 거예요? 고층화시킨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죠. 요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건물을 고층화해서 짓든 뭐하든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용했는데 그게 잘못된 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수요도 별로 없는데 고층 건물을 지어놨다? 그럼 미분양된 게 많고 이거는 비용 대비 손실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쓴 그 작은 면적이라도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냐면 물리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무슨 이용을 필요로 하냐면 이걸 필요로 해요. 무슨 이용?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4번 지문에, 파생 특성의 4번 지문에 가면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지문을 기출해서 23회 때 한 번 쓰고요. 작년에 한 번 썼어요. 그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문제로 언급을 한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용도의 다양성에서도 다양히 최유효 이용을 요구를 해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무슨 이용이 되게끔 바꿔줘야 되냐면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근데 그거 하나만 인식한 사람은 문제를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증성으로 인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인문 특성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요. 일단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거주하는 이 지구라는 거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늘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에 가게 되면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거, 고충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이용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토지에 대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양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